네, 주주가 원격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주주총회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시간 더불어민주당 최은열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자주총 허용의 상법 개정안 발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로 섀도우 보팅 제도가 일몰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끝날 때 많은 이제 상장 기업들이 주총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총 날짜를 좀 분산시키고 전자투표를 좀 활성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뭐 대부분 상장 기업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금년 3월에 한 1933개 회사가 주총을 했는데 한 75개 정도 회사가 이제 정족수 부족이라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감사를 잘못 선출하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휴렛 패커드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직접 투자자가 주총장에 오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전자주총을 실시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해당 법안이 마련된다면은 주주총회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거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주총을 보는 시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총이라는 건 상장 기업의 축제의 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오는 걸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상장 기업들은 많은 회사들이 주주가 참석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네. 좀 잘못된 생각이다. 주주들이 모여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잘했으면 뭐 성과급을 주고 못했으면 문제점을 찾고 하는 게 주총인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재 우리 의결 종족수가 4분의 1 이상이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네. 그것을 바꾸지 않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주주가 직접 주총장에 가지 않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그 전자주총 가상 공간에서도 주주가 참여해서 토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상법에 이건 훨씬 더 상장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궁금한데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등 어떠한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모든 주가 다 한 건 아니고요. 델라웨어라든지 아리조나주 같은 데서는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 네. 캐나다 같은 데서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런 나라들은 가능한 주주가 어떻게 하면 주주가 주총에 접근을 쉽게 할 건가 이걸 연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전자주총 제도를 강제하는 건 아니고 네. 기업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상법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기대입니다. 네,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표명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들의 분위기를 올바르게 조성해 준다라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기업의 임직원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임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뇌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의원님. 근데 아까 전번제 법은 기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와준 법이라고 그러면 네. 이거는 기업한테 약간 또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법이어서 네. 당근과 채찍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기업의 뇌물죄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걸 보면은 우리 형사법 체계 자체에서 범죄 행위 억지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그 형사법 체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뇌물죄가 형성될 때 개인에 대해서만 이제 형사범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대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한은 뇌물을 주는 이유는 결국은 기업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은 처벌을 못하고 뇌물을 갖다 준 개인에 대한 처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업의 뇌물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선진국도 보니까
대륙법계를 채택한 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법인도 형사범의 범주로 간주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영미법계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이거를 이 형사범의 범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까지 확대를 한다면 훨씬 더 기업의 뇌물의 형태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공무원한테 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 네. 그때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또 다르게 법인은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기업의 뇌물죄가 발본색원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배경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이제 제 법의 내용을 조금만 좀 설명드리면,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네. 또 법인이 뇌물을 줘가지고 얻은 이익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얻은 이익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과하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이 내가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효과가 좀 기대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업한테 너무 강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반부패 자율준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법을 또 감면해주는, 형량을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부 통제라든지 준법 경영을 통한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각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업 뇌물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넣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런 게 도입되더라도 기업한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되면은 우리 기업의 국제 신인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도 더 상승하리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법안 발의를 통해서 기업의 당근과 채찍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 사실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이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시대의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나요? 요즘 국회에서 보면 일주일에도 한 2~3개의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그런 세미나였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술의 변화가 다가오고, 그런 각종의 기술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출현이 되는데, 그런 산업들이 출현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초기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금융권들은 그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업력도 짧고 또 수익 모델이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서는 대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핀테크에서 P2P 같은 제도를 좀 활성화한다면, 여기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신용도를 몇 시간 이내에 다 분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금 파이프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스타트업 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들어가면 뭐 상장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상장된 다음에 M&A를 통해서 더욱더 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이다, 그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의 변화,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기업을 위한 어느 정도의 금융시장의 역할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의 규제체계는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 규제체계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규제체계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거의 열거주의, 규정 중심의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게 비트코인 현상이잖아요. 네. 이미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 그런 현상이, 기술의 현상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데 기존의 법 체계로서는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을 만들어야 그
관리도 하고 규제도 할 텐데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술의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조항만 법에 명시하는 포괄주의, 또 규정이 아닌 원칙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거는 시장에 맡기는 그런 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시작은 하되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후 감독 체계, 이런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지금 같은 체계로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전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 면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 금융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서 이 체제를 그대로 두면 아마 평가는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시간을 지금 다투고 어떤 규제 체계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기술이 변화하면은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고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변할까요? 얘기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 7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산업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냐 더 줄어들 거냐 아직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기존 형태의 일자리는 로봇이라든지 AI가 대체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줄어들 거고, 거기서 줄어든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이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규제 체계가 이제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데 여야가 너무나 지금 경직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최근에 주창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규제 빅딜을 하자, 여야가.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부분하고 여당이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규제 빅딜을 해야 이 변하는 환경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하는 이 세계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책도 그에 따라 변화를 해줘야겠죠. 여야 구분 없이 빅딜을 통해서 시장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자라는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